마지막 주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230페이지고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한 내용도 우리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의의 요건 효과,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의의와 대원익피 정관기, 그리고 입영참변 정탐증, 시절추, 유력간, 이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제가 띄워드린 자료대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이 뒷부분을 공부할 때 시간 아끼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법상 권리를 가지고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상 권리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소송, 행정법원이 다루고 있다는 부분만 다르고요. 모두가 민사소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죠. 법원은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대로 전부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요. 특히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걸 다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뉘잖아요. 항고소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실정법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라고 법을 정해놨잖아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뤄야 되는데 우리 법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입니다. 대원익피 정관기인데요. 대상적격이 여기서부터 달라요. 이게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다 돌아갑니다.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가 소외 대상이에요. 법률관계란 법률, right, 독일말로 recht, 전부 다 권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권리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서양권 언어에서 법률과 권리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법률관계라고 했었던 것이지 권리 의무 관계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권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내놔라는 소는 나에게 100만 원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핵심은 권리라고요. 내 권리의 존부를 따지는 게 소송물의 핵심이에요. 행정소송법도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니까 공법적 법률관계죠. 공법적 권리의무관계죠. 공법상 법률관계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포함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항고소송은 대상이 처분이에요. 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권리의무관계입니다. 법률관계라고요. 원고적격은 민사소송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역시 민사소송법과 똑같습니다.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했죠. 피고적격 다시 한번 확인드려요. 대상적격은 그 대상의 성질이요, 작용의 성질을 따지는 거고, 원고적격은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은 대상의 자격, 원고적격은 사람의 자격, 소의 이익은 상황의 자격을 따진다는 것, 이 부분 잘 머릿속으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적격은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죠. 권리주체, 민사소송은 다른 모든 소송의 대원칙은 사람들이 서로 제기하고 제기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고 피고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죠. 행정청은 안 돼요. 이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법인격 있는 사람만 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단체, 그 밖의 권리단체는 뭐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는 주제니까 자세히 할 필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행정청은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아요. 순서 이해하시죠? 대원, 익피, 전관기.
관할법원은 취소소송과 같이 행정법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행정법원에다 제출할 것인가가 이제 관할의 문제인데, 어, 관계행정청, 국가를 상대로 하지만 나한테 결정적으로 어떤 고의거실의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속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소재한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소기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아니 민사소송도 뭐 소멸시효 다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소제기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는데, 그거는 권리 자체가 소멸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요, 주관적 공권이 있어도 권리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그냥 60일 1년 지나면 못해요. 실체법과 상관없이 절차법으로 아예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딱 둔 겁니다. 너 셋 셀 때까지 나한테 뭐 물어보고 셋 다 세면은 너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주관적 공권이 소멸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시민인 한, 그런 법규가 나한테 그런 보호규범으로서 존재하는 한, 나는 살아있는 내내 주관적 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체법상의 내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데 절차법이 그 재판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제소기간인데,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이 없죠. 민사소송처럼. 실체법상 권리를 내가 잃었기 때문에 제소할 수 없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체법상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실체법적으로 권리가 있어도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으면 실체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당도하기 전이라도 뭐 1년으로 정했어. 1년 만에 나는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에도 법령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한 개별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법은 깡패라고 했죠. 이렇게 당사자 소송의 요건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해본 거예요. 당사자 소송 요건 중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처분이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 소송 절차상의 제도를 공부합니다. 입영, 참변, 정탐증, 시절추인데, 관련 청구 소송에 이송 병합은 적용 안 됩니다. 관련 청구 소송은 관련 사건이나 관련 취소 소송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과 완벽하게 똑같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과 병합이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법 조문을 적어드린 부분은 살짝 좀 고쳐야 되겠어요.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은 준용이 됩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은 준용됩니다. 공법상의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제3자나 제3행정청이 공법상의 권리 관계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니까 뭔가 이해관계를 갖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준용이 되고, 소의 변경은 말씀드렸었는데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 소송이나 기타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2조요. 지난번에 제가 삼각형 그려드렸었잖아요. 21조, 37조, 42조. 이 경우에 특이한 점은 원래 민사소송법상의 소 변경은 원고와 법원이 같아야 돼요. 하지만 소의 변경을 당사자 소송으로 하잖아요. 항고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하잖아요. 반대로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 소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가 되고 국가가 행정청이 됩니다.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데 어쨌든 소장에 적히는 피고가 달라지잖아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을 답안지에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관계, 내가 권리가 있다, 국가 배상을 돈을 내놔라,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시립 합창단원이다, 내 지위를 확인을 해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적용하는 거지 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뭐 소송의 심리와 직권 탐지에 대해서는 뭐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제 판결의 효력인데요.
취소 소송의 경우와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각각 판결이 있다는 뜻에서 그래요. 하지만 사정 판결은 없습니다. 처분이 없는걸요. 판결의 효력, 뭐 기속력과 기판력은 적용됩니다. 기속력이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당사자 소송에서 이기잖아요. 국가한테 이기잖아요. 그러면 관계 행정청한테도 미친다고요. 이건 행정소송의 특수한 행정소송상의 당사자 소송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점이죠. 민사소송과 대비할 때 특수한 점이죠. 이제 가집행 선고라는 것이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특이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되기 전에는 아마 안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셨을 때 시험 직전에 이런 부분을 가점 포인트로 잘 이삭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소송의 유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당사자 소송에 관한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거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일치해요. 그냥 어떤 예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소송이 있고 그 밖에 소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소송으로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처분 때문에 생긴 과온합조세 반환 청구 소송, 판례가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전부 다 법률관계. 이거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했죠. 국가배상, 돈 내놔라는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조세요. 이것도 역시 돈 내놓으라는 권리. 그 외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얘들을 판례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지위 확인, 국립대학교 학생 지위 확인, 국가유공자 신분 확인, 도시 재개발조합도 공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합원 지위 확인, 이런 것들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 소송은 좀 특별한데 주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유공자에 해당되면 바로 보상 청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해야 되는 일은 이미 청구권이 있는 걸로 법으로 선언된 사람 찾아서 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랑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고요.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는 행정청이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인정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해야만 그 보상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은 그 법 자체가 아예 어떤 사람을 유공자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로 당사자한테 권리가 이미 생긴 겁니다. 처분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시립합창단원, 공중보건의사 이런 사람들이 왜 해지 해촉했느냐, 나는 지위가 있다,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당사자 소송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조금 특별하고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그냥 멍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 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냥 멍하고 끝날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 그래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개념부터 볼게요.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래요. 법률 관계에 관한 사람들 간의 소송이래요. 민사소송이랑 똑같대요. 근데 잘 보니까 처분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왜 당사자 소송일까? 그렇게 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기본적으로는 법률관계 내용을 다투는 거다.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똑같은 당사자 소송이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 부인, 그러니까 취소 형성을 하는 거죠. 공정력을 깨부수는,
취소 효력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다르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될 텐데. 근데 왜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소송 경제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조합 같은 거 하게 되면 토지 수용하잖아요. 내 집 다 수용해가지고 전부 다 밀어버린 다음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단 말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정해요. 수용을 해버린 다음 보상액을 정하는데 그걸 다투고 싶어요. 토지 수용위원회는 공법인이죠. 공법인이 보상액을 정하는 처분을 합니다.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먼저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서 취소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한번 승소하면 승소 1, 그렇게 되면 보상액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당사자소송 한 방에 그 두 개의 소송을 다 합쳐버리자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한 거죠. 소송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직접 법률관계를 다투고 수소법원이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개별법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별법상 인정하자는 것은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법이 인정하면 깡패잖아요. 법이 인정하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설로 진작에 다가서야 되는 것은 일반적 인정 여부입니다. 판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공공단체고요. 행정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에요. 행정주체입니다. 거기서 연금 지급 결정을 했대요. 연금 지급 거부 결정이라는 처분을 했대요. 이거를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구체적 권리를 먼저 인정받아라. 아니면 바로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 아주 전형적이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긍정사를 뭐라고 주장하는지 볼게요. 행정소송법 3조 2호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보면 당사자 소송의 정의 규정이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소송을 딱 지칭하는 표현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러니까 연금 청구권이나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 같은 거를 주장하는데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 표현만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해요. 하지만 공정력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설은 그 점을 지적해요. 처분을 취소 안 하면 처분의 결과,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는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공정력에 의해서 이 법률관계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법률관계는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력이 있는 한 취소 소송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법원이나 당사자 소송, 수소법원이 할 수 없어요. 취소 소송 법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취소 법원이 아닌 법원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인정할 수는 없고요. 근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개별 규정이 없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공정력과 긴장관계를 초래한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민사법원의 성결 문제 판단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가시는 분은 적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1번, 2번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민사법원의 성결 문제 판단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11조에 등장합니다. 행정소송법 11조 원고적 기억의 전 조항인데 이 말이 너무 법조문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소송법원이 아니고요. 그냥 민사법원 그러니까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이 처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처분의 부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죠. 취소 사유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정력이 없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무효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하잖아요. 명백하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단해도 판결 간에 모순 저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게 11조예요. 민사법원도 무효나 부존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못해요. 취소 형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 문제에 관한 11조를 근거로 민사법원이 처벌 효력 같은 거 판단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 돼. 어디에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 무효 판단, 부존재 판단할 수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는 법이 깡패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직접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토지행정법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법 강론의 파트인데 행정증송법에 물어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술로 내거나 케이스로 내기는 어려운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만 알아두시면 돼요. 특허법이나 뭐 의장법, 상표법 이런 데 나와 있는 당사자 소송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토지 취득보상법상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여러분들이 혹시 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홀랑 뺏기면 이걸 관심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수용 처분이 취소, 무효,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해요. 토지 소유자가 제기할 수도 있고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그 재건축 조합이죠. 사업 시행자가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지 수용자는 더 달라, 사업 시행자는 덜 주겠다. 이렇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요. 토지 수용법이 지금은 토지 취득 보상법, 더 긴 말의 원 법령 이름인데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전의 법률 상태를 설명합니다. 보상금액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됐어요. 소송 1. 그래서 법원은 보상금을 정하는 이의 재결이 위법한 경우 취소 판결을 해야 됐어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보상액을 결정을 해도 그게 불만일 수도 있었죠. 말이 복잡한데 정말 복잡한 얘기라서 크게 알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였다고요. 그 당시에는 필수적 전치였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만 다툼이 있어도요, 나는 너의 집을 뺏어갈 거고 100만 원 줄 거야, 1억 원 줄 거야 라고 하면, 야, 뺏어가지 말거나, 아니죠, 그건 불만이 없어요. 1억 원이 어딨어, 10억 원 줘야지 라고 다투는 겁니다. 근데 뺏어가고 대신 1억 원 줄게, 이게 한 덩어리라고요. 일부만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결을 해서 재결을 하면 1억 원 너무해? 1억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재결이 나오면 다시 재결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재결 취소 판결한 다음에 취소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는데 그럼 1억 5천만 원 줄게, 10억 원 받으려는 사람이잖아요. 1억 5천만 원, 2억 원, 2억 5천만 원, 그러면 몇 번 소송해야 돼요? 이런 거 안 되니까 우회적이고 비경제적인 소송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 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규정을 해요. 보상금만을 당사자가 다투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뺏긴 사람이 보상액을 확인하고 이행을 명하는 점에서 이행소송 성질을 가집니다. 감액 청구 소송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깎으려고 하니까 확인소송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적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피고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판결은 드디어 핵심이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너무 디테일에 치우친 이야기라서 강론이 아니면 강론에 관한 시험 문제가 아니면 쓸 일이 없고요. 판결. 당사자 소송 수수법원이잖아요. 처분의 취소 여부는 판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사실은 처분으로 인한 법률 관계 못 건드리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요. 법은 깡패니까 보상금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언컨대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느냐? 우리 서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제가 7번 테마라고 한 거예요. 7번. 옆으로 책을 옆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7번 맨 뒤입니다. 7번은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한 특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맨 마지막 하나요.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서브 247페이지. 제가 준하는 행정행위, 대표적인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사실행위로서의 신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신고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이게 전형적인 개념 정의의 포맷이죠. 신고란 종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다 유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차. 같은 유형에 속하는 대상들 중 신고라는 내가 지정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차이, 종차, 전형적인 개념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의 유형은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로 나뉜다는 것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체 완성적 신고가 원래 신고입니다. 원래 신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모든 신고는 그냥 자체 완성적 신고였어요. 개념을 보세요. 행정청이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행정청이 그거를 뭐 수리해야 된다는 등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신고였습니다. 근데 행위 요건적 신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다음부터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2000년대 초 IMF 이후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제 완화 실적 보고하고 비교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공법적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뭐 연안 여객선이 과적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안 여객선의 증축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혹은 해일이 몰려왔을 때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건설 회사가 건설하는 동안에 건설 감리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를 무조건 없애라는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완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혼나니까.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허가 대상상 100건을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허가를 계속 허가제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하도 완화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고라는 외피를 씌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자체 완성적 신고, 이게 원래 신고예요. 이런 신고가 있었으면 아무런 평화롭게 문제 없이 우리는 신고에 관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 아니 자체 완성적이잖아요. 정보 제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처분성이 부정되죠. 자체 완성적 신고를 받든지 말든지, 공무원이 자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리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완성적 신고인 건축 신고 수리,
이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례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위요건적 수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허가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설립 허가 신청, 여기서 신청이니까요. 어쨌든 공장 설립은 아니고 조금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동조합 설립이 딱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이거야말로 신고제여야 하는 대상이죠. 노동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행위 요건적 신고, 사실상 허가제인 대상을 수리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거니까 처분성이 있죠. 허가 처분. 반려하면 거부 처분이잖아요. 당연히 처분성 될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자체 완성적 신고는 신고를 하든 수리든 하든 처분성 없고요. 행위 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해도 수리를 해도 처분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칙일 거예요. 근데 판례가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해서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자체 완성적 신고고 뭐가 행위 요건적 신고인지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판례가 자체 완성적 신고로 봤었던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이상한 판례를 만들기에 이르게 됩니다. 건축 신고가 반려된 경우, 이상하기 때문에 외우셔야죠. 건축 신고가 반려된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사용해서 수행하려는 행위 허가가 거부되는 등의 불안정인 주의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 신고 반려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쯤 되면 이거 자체 완성적 신고 아니라고 해야죠. 하지만 원래 자체 완성적 신고라는 게 윗사람들한테 혼나면 안 되겠고, 행위요건적 신고요. 행위요건적 신고라는 게 허가 전부 다 없애라는 상전들한테 혼나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신고제를 완전히 전환하자니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만든 거잖아요. 신고처럼 보이라고 만든 허가제잖아요. 실제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만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신고의 대상인지 허가의 대상인지. 그러니까 판례도 헷갈립니다. 건축신고 이쯤 되면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 규제 완화의 광풍 때문에 이런 혼란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 결론만 외우면 돼요. 자체 완성적 신고는 원래 수리를 하든 반려를 하든 처분성이 없고, 행위 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하든 반려를 하든 처분성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게 맞을 텐데 판례가 자체 완성적 신고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는 처분성이 인정됐다고 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두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를 써줄 때 중요한 건 어떤 신고가 자체 완성적 신고고 어떤 신고가 행위 요건적 신고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래 헷갈리라고 만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어떤 교수님도 어떤 강사분들도 안 해줍니다. 이거 정말 판례의 깊은 뜻을, 정말 뜻을, 기준을 알아내리 그러면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주화 인마에 빠지게 돼요. 그냥 원래 헷갈리라고 만든 개념입니다. 어쨌든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은 귀납적으로 도출한 결과예요. 행위 요건적 신고와 자체 완성적 신고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냥 판례 트렌드이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체 완성적 신고는 법령 자체가 그 신고를 받으면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도록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 자체 완성적 신고로 봐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근거법상 신고 수리를 하면 그로 인해서 비로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공법적 효과 발생이 신고 수리에 좌우된다는 걸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실상 허가제인 자체 완성적 신고죠.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자체 완성 신고가 아니라 행위 요건적 신고네요. 잘못 적어드렸어요. 행위 요건적 신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행위 요건적 신고에 속하는 약간은 걸쳐 있는 경우들을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근거법에 보니까 신고와 등록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등록이라는 표현의 대상은
행위 요건적 신고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향이에요. 이 위에 있는 잘못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허가 의지가 결부되어 있거나 공법적 효과 발생 자체가 신고 수리에 저우된다는 점이 법규에 드러나 있으면 이건 당연히 행위 요건적 신고예요. 하지만 따져봐야 나중에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이라고 표현된 경우, 그 다음에 요건 심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 실질적인 반대는 형식적 심사인데, 실질적 심사, 노조 설립 신고 그렇죠. 실질적 심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는 허가로 보겠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판례나 행정청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인의 신고로 의혹하는 공법적 효과가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행정 목적과 명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뭔가 공익상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위 요건적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해당되면 행위 요건적 신고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행위 요건적 신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유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요. 왜냐하면 신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도 심사하기 때문이다. 판례,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노동법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판례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를 하면 처분이죠. 행위 요건적 신고니까. 반려는 처분이죠. 행위 요건적 신고니까. 그래서 뭐 소송 당사자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 민사소송과 일치하므로 패스합니다. 이로써 1기 행정쟁송법 공부를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취소 소송에 집중하세요. 취소 소송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 흐름을 외우십시오. 먼저 개념을, 의의는 개념으로 시작하잖아요. 행정행위는 무엇이며, 처분은 무엇이며, 취소 소송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취소 소송을 모델로 삼아서 소송 요건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절반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대원 익피 전관기 또는 대원소 피치제 소관, 이거를 확실히 외우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논점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금을 코 펴고 추를 늘어뜨리는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대원소 피치제 소관 이거 펼치면은요 절반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중요도 순서대로 봐서는 판결의 효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절추 유력간, 유력간이 핵심이고요. 시절추도 포함돼요. 특히 위법판단 기준시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속력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기속력과 기판력과 소송물과 연관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강의를 쭉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날 들으시는 건 아니고 다른 공부 하시다가 중간에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 요건은 한 방에 공부하시고 소송의 결과요, 판결의 효력 부분은 한 방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한 덩어리진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한 큐에 기억에 남아있을 때 한 번에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잔불 정리 안 되는 수가 있다. 잔불이 살아나서 모두 다 또 새롭게 태우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참 아직 추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고생 많으세요. 1월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면 지금쯤 지칠 때가 되기도 했죠. 지쳐서 쉬더라도 의미 있는 순간에 쉬어야 됩니다. 소송 요건을 마치고 쉬시고요. 판결의 효력을 마치고 쉬세요. 여러분들한테 미력하나마 여러 가지 알려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려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관적 공권과 보호규범이론에 의한 소송체계, 그리고 소송물과 기판력과 기속력이 서로 기준시에 맞춰서 돌아가는 체계, 그런 것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외우지 않고 이해가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은 저희 사이트에다가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질문받고 대답할 수 있어서 저도 누구보다 즐거웠습니다. 그럼 또 건승을 빌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